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쇼츠가 있었어요. 물리학잔 한 발로 서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로 양팔을 벌리면 얘를 놓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얘는 어떻게 이 무게중심을 유지할까요?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학자는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아낼까?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물리학에서 무게중심과 비슷한 개념이 질량중심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처럼 중력장이 거의 균일할 때는 무게중심과 질량중심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질량중심을 무게중심과 크게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쇼츠가 있었어요. 그게 우산의 무게중심을 잡는 걸 제가 짧게 보여드린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했던 실험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란 막대가 있고요. 이 기다란 막대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입니다. 사실 눈을 감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손가락 위에 이 막대를 옮겨 놓은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 손가락을 한 위치에 오게 하려고 애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동시에 두 손이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한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움직이다가 좀 있으면 왼쪽이 움직이네요. 그죠? 그러다가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걸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냐면 두 손가락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죠. 거기가 이 막대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인 것 같죠? 그 길이를 보면 거의 똑같네요. 왼쪽 오른쪽이.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보면 한 번에 한 손가락만 움직이잖아요. 그때 어느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첫 번째 손가락이 거의 무게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은 무게중심이 멉니다.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이 막대하고 거의 닿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손가락과 이 막대 사이의 마찰력은 거의 없죠. 그럼 이때 이쪽이 움직이겠죠. 결국 두 손가락 중에 막대의 무게중심에서 멀리 있는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면 이 오른쪽 손가락이 더 멀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왼쪽 손가락이 더 멀어지겠죠. 이번에 얘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무게중심에서 먼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두 손가락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그 점이 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물체의 무게중심, 거의 1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물체의 무게중심을 찾을 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균일해서 가운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막대에다가 여기다 뭘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가운데가 아니라 물체를 올려놓은 쪽으로 더 이동하는 것도 여러분이 실험으로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방법은 작동합니다. 제게 숙제가 있네요. 물리학잔 한 발로 서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까요? 인데요. 이 질문은 물리학자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을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한쪽 발, 땅에 닿고 있는 한쪽 발바닥 안에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몸을 이쪽으로 기울이면 제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제 발 바깥쪽에 있게 되면 당연히 넘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해보시면 이렇게 팔을 벌리지 않을 때보다 팔을 벌리면 중심을 잡는 게 더 쉽거든요. 그건 왜 그럴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축으로부터 제가 질량이 있는 팔을 양쪽으로 뻗게 되면 제 몸 전체가 회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버티게 돼요.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회전 운동에 관계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팔을 벌리면 제 몸의 관성 모멘트가 커져서 외부의 어느 정도의 교란에 의해서도 제 몸이 잘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을 벌리는 게 좋습니다. 한번 버텨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해보시면 약간 기울이려고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데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몸이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해요. 그때 제 몸의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팔을 뻗으면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움직임을 상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팔을 조정하면서
몸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깨 안 넘어가고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관성 모멘트를 굉장히 크게 하려면 주먹이 크고 무거운 게 유리하고요. 그거 말고도 더 유리한 게 기다란 막대 같은 거를 옆으로 펼친 다음에 중심을 잡으면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높은 건물에 외주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건너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다 하나같이 무거운 기다란 막대를 들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이 막대를 조정하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대 없이 그 외주를 건너가라.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양팔을 벌리면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죠? 우와. 네. 물리학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사실 명확히 정의됩니다. 우리가 보는 물체들은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는 물체잖아요. 그 전체의 무게중심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물체 전체에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이 물체의 안에 있는 딱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가정할 때 그 한 점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이렇게 당구공 두 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구공 두 개의 무게중심 당연히 한 가운데가 되겠죠. 만약에 정삼각형이라면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에 그 선을 걷고 그 세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물리학에서도 그 점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간혹 있더라고요. 뭐냐면 무게중심은 항상 그 물체 내부에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밖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밖에 있는 물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하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새가 까딱까딱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처음 이걸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중심 잡는 새가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무게중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새 전체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있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셔도 돼요. 전체의 무게중심이 이 새의 불이 바로 아래에 놓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새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부리보다 이 새 전체의 무게중심이 연직 방향 아래에 놓이도록만 설계하기만 하면 이 새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이 부리 부분하고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실을 손으로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 그 아래에서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 새를 만드는데요. 이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중심이 새 부리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새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날개가 보이시잖아요. 이 날개는 항상 이 부리보다 아래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되어 있으면 중심을 유지할 수 없죠.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노트 위에 제가 올려놓고 볼게요. 그러면 날개가 닿을 때 부리가 위에 떠 있죠. 그 얘기가 이 날개를 아래로 해서 새 전체의 무게중심이 부리 아래 오도록 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잘못 만들었어요. 날개가 부리보다 위에요. 그러면 이 새는 결코 아까 보신 것처럼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뒤집혀지겠죠. 마치 이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휙 돌아가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이 부리의 위에 있어서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히 볼 수 있고요. 이 경우가 바로 무게중심이 새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이 아래. 이것도 바로 무게중심이 굳이 물체 안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재밌는 장난감입니다.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몇 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게 바로 넓적한 이런 판의 경우에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요 노트에 이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늘어뜨려요.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자리로 가만히 요걸 유지를 하겠죠. 이 상황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게중심은 바로 이 손을 수직 방향으로 그은 이 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선인 거죠. 요 선이 이 노트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은 이 선 어딘가에 있죠. 저는 여기를 잡고 있고요. 그럼 얘는 마치 여기를 잡고 있고 막대기가 이쪽으로 있는 거랑 비슷하니까 당연히 이 무게중심이 있는 이 선이
다시 연직 방향으로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 한 모서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때 무게중심은 제 손가락을 수직 방향으로 연결하는 이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게중심을 찾으면 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엔 다시 다른 모서리를 잡습니다. 그럼 또 선을 그으세요. 그럼 아까 그은 선과 지금 그은 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당연히 무게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모양의 물체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잡아서 늘어뜨리고 다른데 잡아서 늘어뜨려서 두 선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그 물체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 부메랑이라고 이렇게 휘어있는 물체 있잖아요. 부메랑도 무게중심이 부메랑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부메랑은 없는데 이게 요 부리가 없는 요 모양이 부메랑이다 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대칭이라서 무게중심 이 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이쪽 방향의 무게중심을 생각하면 당연히 날개 안쪽에 있겠죠. 그래서 부메랑의 무게중심도 부메랑 바깥에 있다는 것도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대개 부메랑이 있는 분은 부메랑도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노트처럼 납작한 모양이잖아요. 한쪽을 잡고 또 다른 쪽을 잡아서 두 선이 만나는 위치를 무게중심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그 무게중심이 부메랑의 바깥에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무게중심의 예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호주에 학회 갔다가 거기서 사온 재밌는 기구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얘를 놓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이게 사실 와인을 보관하는 작은 막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는 어떻게 이 무게중심을 유지할까요? 당연히 와인병과 이 막대 전체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 접촉하는 면 있잖아요. 그 안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얘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신기해 보여도 사실 무게중심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대의 무게중심을 찾는 법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막대의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펜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 밀어요. 만약 제가 막대의 이쪽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가 돌아가죠. 앞으로는 안 움직이고 돌아만 갑니다. 한편 이쪽을 밀면 막대가 반대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점점 막대를 미는 볼펜의 위치를 점점 안쪽으로 해서 밀다 보면 어떤 위치가 있을까요? 이쪽을 밀면 돌고 이쪽을 밀면 이쪽으로 돌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보세요. 지금 거의 중간인데 이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돌죠. 그 얘기는 아직 무게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막대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볼펜으로 밀면 얘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막대의 무게중심을 찾는 두 번째 방법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게중심을 밀면 이 막대 전체가 회전하지 않고 나란히 움직이는 그 점도 무게중심입니다. 막대를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무게중심과 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이걸 야구 선수들이 스윗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배트를 잡고 날아오는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쳤을 때 막대의 어느 부분에 딱 닿으면 이 선수가 이거 홈런이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스윗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윗 스팟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기 위해선 그 두 개의 작은 물체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냐면 타자가 여기를 잡고 배트를 휘두른다라고 생각하세요. 공은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할게요. 공이 이쪽에서 날아오고 여기를 잡고 막대를 이렇게 휘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윗 스팟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타자가 손을 대는 근처에 놨어요. 이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는 거예요. 공이 날아오다가 손 근처에 닿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딸깍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갖고 여기에 공이 닿았다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이걸 톡 튕기면 주사위가 어떤 게 움직이는지 보이십시오. 당연히 앞에 있는 주사위가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 날아오는 공을 타자가 이쪽을 손을 잡고 휘두르게 되면 손에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손의 충격은 이쪽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걸 지금 여기서 금방 볼 수 있죠. 제가 볼펜을 튕기면 주사위가 위에 있게 움직이니까 타자의 손에 이 공이 주는 충격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이 아주 멀리 맞았어요. 이 막대 끝부분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주사위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아래쪽이 움직입니다.
보셨나요? 그 얘기는 뭘까요? 타자가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는데 너무 가까운 쪽에 맞으면 이쪽으로 밀립니다, 손이. 한편 너무 먼 쪽으로 맞으면 이쪽으로 거꾸로 밀리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는 어떤 점이 있어야 되나요? 공이 닿았을 때 타자의 손에 이쪽 방향에 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쪽 방향에 힘도 아닌 힘이 가해지지 않는 위치가 이 배트 위 어딘가에 있어야죠. 거기가 어딜까요? 이걸 사실 물리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답은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상황에서 전체의 3분의 2의 위치에 공이 닿으면 거기선 이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대충 찾아볼게요. 한번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그것보다 더 멀면 아래쪽이 움직이고요. 가까우면 위쪽 주사위가 움직이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전체 막대 3분의 2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그곳을 야구 선수들이 거기에 딱 맞을 땐 손에 힘이 안 가해지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공이 맞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위치를 타자들이 스윗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주사위를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주사위 자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인데요. 주사위 자체에도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주사위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3이라는 눈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굴려볼게요. 3이 나왔네요. 이것도 굴려볼게요. 이거 5가 나왔네요.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가 잘 작동 안 하네요. 이걸로만 다시 할게요. 제가 굴리면 또 3이 나오죠. 이 주사위가 한쪽 눈을 위를 향하도록 오래 두면 이 안에 아마 모래 같은 흐를 수 있는 알갱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알갱이가 아래쪽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사위 전체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되죠. 모든 물체는 무게중심이 바닥에 가까울 때가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래 두고 그 다음에 굴리면 이 주사위는 또 3의 위치를 보여주게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장난감인데 무게중심을 이용한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 계속 나오네, 그죠? 네. 계속 나오네, 그죠? 충분히 오래 굴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자, 무게중심과 관계된 또 다른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레이싱 카들 있잖아요. 포뮬러 1 같은 시합을 하는 걸 보면 바닥에 아주 납작하게 붙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으면 자동차가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자동차가 더 안정적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체가 움직이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자동차처럼 보이진 않는데 자동차라고 할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바닥은 붙어 있고요. 얘가 회전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 자동차의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심력은 어디에 작용하게 되냐면 무게중심에 작용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차체 전체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마치 서 있는 막대가 회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전하다 보면 이쪽이 바깥으로 밀리게 되기가 쉽죠. 한편 무게중심이 낮으면 회전할 때 이 마찰력이 작용하는 바닥과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으면 원심력으로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차체가 무게중심이 높으면 자동차가 회전할 때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승용차보다도 차체가 높은 차들, 예를 들어 버스나 SUV나 그런 차들은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과 관련된 것이 그 배에도 있습니다. 배에 화물을 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으면 배의 바닥 쪽에 실으면은 무게 중심이 더 아래쪽으로 가고요. 이 배의 윗부분에 짐을 싣게 되면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배에는 무게 중심뿐 아니라 흥미로운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과학에서는 부력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부력은 배가 물속에 있으면 물에 잠겨져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 위로 배를 뜨게 하는 힘이 부력입니다. 배에는 늘 그래서 부력 중심과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게 중심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거고요. 부력 중심에는 부력이 위로 작용합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막대인데 부력 중심은 여기고요. 위고 무게 중심은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게 중심에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죠. 부력 중심엔 중력이 위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래 방향에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즉 부력 중심보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배는 다시 안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부력 중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무게 중심에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력 중심에는 부력이 위로 작용해요. 그럼 이 막대가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겠죠. 배가 결국 안정성을 잃고 옆으로 쓰러져서 전복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결론은 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배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배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인 거죠. 제가 스웨덴에서 바사 박물관이라는 스톡홀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사라는 스웨덴에 오래전에 만들었던 배가 가라앉은 걸 다시 건져서 그 배를 넣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사람들이 요즘은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배를 설계했냐면 배에 설치한 화포를 가능한 위를 둬서 두 층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화포는 당연히 아래쪽이 아니라 배 갑판 위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력중심과 무게중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위에 너무나도 많은 대포를 2층으로 올린 바사호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안정성을 잃어서 이렇게 침몰하게 된 그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앞에 보셨죠? 한 발로 중심 잡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무게중심을 찾을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했던 얘기의 일부가 제가 출판한 책이에요. 김범준의 물리장난감이라는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